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판인데 지금 후보들마다요. 말 한마디, 사진 한 장 두고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부터 어떤 상황으로 곤경에 처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 주택의 공급의 30%를 보장하는데 거기에 90% 그러니까 당시 분양가의 9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고요. DSR은 그러니까 규모를 뭐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한 20평 정도면은 한 3억대 되겠죠.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포에 20억짜리가 있습니까? 제가 아니 20평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3억입니까? 예. 자, 그러지 마시고요. DSR 문제는 장래 소득도 산입을 해주자가 저희의 계획입니다. 저 때 토론 보시다가요, 이제 제 주변에도 귀가 번쩍, 눈이 번쩍 하셨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 발언 때.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이 매경 미디어센터 MBN 스튜디오에서 열렸던 2차 TV 토론 때 나왔던 이 질의응답인데 저 얘기가 일단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지난 11일 2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설명하다 특정 지역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 원인데 9억 원을 대출해 준다고 가정하면 원리금이 330만 원이다. 결국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이 후보가 현재 시세가 아니라 그 시세의 절반인 조성 원가와 건축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20평 정도면 3억 원대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20평에 3억 원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후보가 김포나 이런 데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글쎄 오늘 그래서 몇몇 언론들이 이른바 팩트체크로 기사를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장윤 변호사님, 김포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 당시 TV 토론도 많이 보셨을 주말 사이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진짜 김포에 20평짜리 3억대, 2, 3억대 아파트 있어요? 일단 김포 아파트 시세를 보면요. 토론회가 있었던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한 평당 한 1,729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걸 환산을 해보면요.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4억 2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한강 신도시에 더 근접한 그런 김포 24평형 아파트는 5억에서 한 6억 정도로까지도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김포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4, 5평형 같은 경우에 1억 원대 후반에서 2억 원대로 거래된 그런 물량도 있기는 했는데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최근 공시지가와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김포시 외곽 지역에 지어야만 한 2억에서 3억 원대 분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팩트 체크 차원에서 언론들이 많이 짚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도 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전제를 이렇게 달긴 했습니다만 시 외곽에 지어야지 2, 3억 원대 분양 가능하다. 지금 상당히 저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팩트도 팩트입니다만 팩트에 맞냐 그러지 않냐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어감 같은 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김포 이런 데는 저 발언 때문에 많이들 주민들이 뿔났다. 저로 네티즌들 반응을 좀 봤어요. 일단은 김포 주민들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김포는 2, 3억 원에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사과를 하고 해명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김포를 그렇게 천대하는 겁니까? 말실수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재명 후보가 김포 검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인식이 아주 낙후된 지역,
그냥 조금만 해주면 되는지요? 그러면 퍼 나오는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렇게 주말 사이에도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연대를 이뤄서 저렇게 또 성토하는 이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일단은 저분들은 아니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사람이 지금 실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막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을 헷갈려하는 것 같은 아마 좌절감이라든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김포 검단 시민연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님 안녕히 가세요. 김포를 2, 3억에 집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남다른 현실 감각의 소유자시네요. 50만 김포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합니다라고 했는데 집값이 뭐 정말 예민한 문제일 뿐더러 김포 검단 시민연대에서 이렇게 좀 불쾌감을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집값을 잘 못 알고 있는 아파트값을 못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김포 도시철도를 이제 하남까지 이어지는 걸 약속을 했다가 이제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난을 겪고 있는 김포 시민들에게 교통난 그것도 안 해줘. 집값도 몰라. 이러면 정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산대교 뭐 통행 요금 뭐 무료화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또 그거 걷어들이고 막 여러 가지 이 울분을 다 토해냈어요. 그런데 이 발언이 이제 논란이 주말 거치면서 삽시간에 번지니까 일단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해명을 내놨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를 얘기한 거였다. 근데 그때 토론회 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당시에 시세를 얘기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아마 심상정 후보의 질문과 이재명 후보의 답이 약간 좀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질문이 어느 지역에 2억 3억 원이 있습니까? 라는 건 현재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김포나 이런 곳에 가능합니다는 앞으로 내 공약이 실현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인데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설명했다면 오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측이 1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부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김포공항 인지 부근, 그러니까 외곽이라는 뉘앙스의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TV토론 자체가 워낙 지금 관심사이고 네. 앞뒤의 설명이 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지금 대선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대위에서도 더 주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선대위에서도 그런 해명을 내놨고요. 참고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도 했다가 그 지역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거나 일부 주민들이 또 시위를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약과 관련해서 지역을 언급할 때는 정말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을 언급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곡이 물론 저것도 지금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한 고비를 넘으면 한 산을 넘으니까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난다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곤경에 찬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게 또 하나 있어요. 먼저 이재명 후보들을 그동안에 정말로 관심 있게 또 우리 지지자들 지지 엄지척을 좀 하게 만들었던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영상 먼저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임플란트를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민원을 많이 듣긴 했는데 이 예산 문제가 좀 걸리긴 하나 봐요. 네,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사실 많은 사회적 관심뿐 아니라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지지까지 열렬한 지지까지 받았던 지금 탈모 공약 지금 앞부분에 영상에 있네요. 장효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소확행 공약 중에 대표격이 지금 탈모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 공약도 이 소확행의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네. 이 한 언론사에서
공약집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대표격인 소확행 공약 중 탈모 공약이 빠졌다는 겁니다. 임플란트 공약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일각에선 이 부분이 어떤 이슈로 띄우긴 했지만 뭐 예산이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공약집에서 뭐 은근슬쩍 뺀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데요. 민주당 측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입수해서 보도한 것은 최종본도 아니고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가 다 반영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발표됐던 한 70건 가까운 소확행 공약 모두를 공약집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수희 단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뭐 상대당 후보 공약집이긴 합니다만 일단 민주당 선대위 측의 입장은 그거 최종본 아니에요. 초안이라서 일단 빠져 있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최종본에는 넣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게 이제 그 선대위를 보면 정책위 지금 얘기하는 게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초안이고 이것이 정책본부로 가면 다른 정무적인 판단까지 추가를 해서 또 공약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해명을 하는 건데 정책위원회의 특징은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덜하죠. 이쪽은 왜냐하면 교수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직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탈모 공약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고 이것 때문에 뭐 많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그 신선감도 줬었고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던 공약인데 이 공약이 이렇게 정책위원회에서 건보의 재정상 이것까지 넣는 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건 저는 이것이 더 맨살에 날 것 그대로의 판단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탈모 공약이 들어간 것은 어쩌면 좀 인기 영합적인 시선을 끌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 더 많이 깔려 있던 공약이다. 그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은 부작용이 더 큰, 후유증이 더 큰 그런 공약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바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초안에서 빠졌다는 것.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서 어떤 공약들이 되면 안 되면 말고식의 공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 쫓아가고 있는 후보의 경우에는 이거 해달라 그러면 다 알았다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쫓아가는 후보의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공약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주요 공약의 경우에도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번에 더 관심 끌게 됐잖아요. 최종 공약집에 진짜로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갖게 생겼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대선 때 당선이 된다 하면 정말로 이행을 하는지 또 관심 갖게 생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관심이 커지게 됐으면 이 사안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좀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 지금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는데도 여전히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도 폭로가 나왔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7급 공무원 A 씨와 5급 공무원 B 씨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일정 내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을 자택으로 배달한 A 씨가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라고 묻자 B 씨가 별말 없는데?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A 씨가 와 근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 라고 묻자 B 씨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것 아니야. 라고 하자 A 씨가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라고 답을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영화 기생충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음식을 나눠 먹은 외부인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입니다. 배 씨가 먼저 난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 그렇지 않니? 라고 묻자 A 씨가 2인분씩만 먹어도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라고 답을 합니다. 네. 저게 참 이게 곤혹스러운 게 그냥 저렇게 말을 주고받았어요라고 주장을 A 씨가 하면 신빙성 의혹을 막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저기서 이게 통화 내용에 남아있어요. 이른바 녹음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배 씨랑 A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
그러게 배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 기생충처럼 혹시 뭐 집안에 누가 숨어서 그걸 먹나 봐 등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참 이 대화를 지켜보는 뉴스를 통해 지켜보는 김혜경 씨도 기분이 가히 배 씨에 대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단장님. 예, 이제 그 지난 2일 날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배 씨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금까지 이제 10년 이상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또 배 씨는 또 자기가 치기 어린 이제 과잉 의전을 했다. 그래서 배 씨가 속된 말 본인이 총대를 다 매는 듯한 그런 그 구도를 만들어 갔는데 배 씨와 제보자 A 씨의 이 대화를 보면은 배 씨도 문제 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아하.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나라님 욕도 할 수 있죠. 안 보이는 데선. 그런데 굉장히 적나라한 얘기를 하는 것이 초밥 10인분이 김혜경 씨하고 두 아들 둘만 있는 가족이 3명 있는 그 집에 배달이 됐는데 이 정도 양이 그 전에도 많이 배달이 됐나 봐요. 이 한 번만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배 씨 말에 의하면은 제보자 A 씨 이전에 있었던 사람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 많은 음식을 도대체 누가 다 먹는지.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는 쯔양 씨라고 알죠? 그 먹방하는 저기 체구는 작은데 굉장히 맞아요, 많이 네. 먹잖아요. 근데 김혜경 씨도 굉장히 왜소한 그 말랐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마른 체형인데 그렇게 많이 먹는 거 보면 그래서 김혜경 씨의 쯔양설 뭐 이런 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아하. 대식가 아니냐 그렇게 먹고 네. 그런 체형을 유지를 하면. 그런데 여기서 배 씨가 말하는 게 기생충 얘기를 하죠. 기생충이 영화 안 보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영화 기생충에 보면 지하에 아무도 모르던 군 식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음식이 그 사람이 먹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군 식구가 도대체 누군지 이 자택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업무 추진비라고 그래서 막 쓴 건지 뭐 초밥 10인분이 가면 똑같은 게 간 게 아니고 다양하게 10인분을 골라서 그중에서 맛있는 거 뭐 입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고 나머지는 버린 건지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막 쓴 건지 아니면 정말 군 식구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김혜경 씨는 자기는 몰랐다고 했지만 관여 안 했다고 했지만 이 상황들을 보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이런 정황들은 보면. 그래서 김혜경 씨가 난 몰랐다라는 그런 그 태도보다는 네. 뭐 좀 솔직하게 판단을 제가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제라도 다시 본인이 인정하는 그런 사과 기자회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음식을 A 씨를 통해서 배달을 시킬 때마다 지인들을 뭐 집으로 초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10인분 많은 음식 누가 다 먹을까 궁금증을 실제 이 심부름을 했던 A 씨뿐 아니라 그 지시를 했던 배 씨도 의문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통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음식들을 법인카드로 일단 사왔다는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법인카드로 이런 것들을 샀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흔적도 뭐 통화 내용에 보면 나온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법인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결제 대금을 쪼개기 한 외에도 또 다른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배 씨와 A 씨가 대화 녹취록을 보면 네. 배 씨가 먼저 가게 조금 해? 라고 묻자 A 씨가 안 커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배 씨가 먹을 때는 있어 라고 묻자 A 씨가 테이블로 한 서너 개밖에 안 보이던데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배 씨가 테이블 하나라도 있으면 돼. 테이크아웃 전문만 아니면 돼 라고 답을 합니다. 네. 즉 현장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배 씨가 영수증에 포장이라고 안 나와야 돼요 라고 묻자 A 씨가 네, 저 그냥 내용 없이 달라고 해요. 금액만 나오게 라고 답을 하는데 이어서 배 씨가 아니 내역에도 포장으로 나오는 게 있어. 테이블명 그거 확인해요 라면서 한 번 더 단도리 시키기도 합니다. 네. 저는 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신 분도 많을 거예요. 영수증에 포장이라고 결제돼서 나오는 게 있나 봐요. 저는 또 이제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배 씨가 상세하게
지시를 일단 A 씨한테 해줍니다. 통화 내용에서. 이 부분은 참 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김혜경 씨 입장에.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말로써 이랬습니다 라고 주장이면은 그런 적 없다 부인하면서 신빙성 논란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통화 내용에 버젓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법인카드를 통해서 진짜로 거기서 지금 먹은 것처럼, 왜냐하면 가게가 일정 규모냐 조그맣냐 거기 식당 내에서 먹을 테이블은 있냐 없냐 그것까지 마치 멀리서도 통화 지시하면서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테이크아웃, 즉 배달 전문만 아니면 된다. 그것까지 물어봐요. 그 말은 여기서 먹은 것처럼 해야 된다. 도청 직원들이. 그런데 실제 음식은 어디론가 배달된다. 그럼 이건 법인카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나오는 의혹 제기의 핵심은 이 영수증에조차 포장으로는 안 나오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 식당에서 포장만 하는 것은 아닌 식당을 좀 골랐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식당 내부에서 뭐 공무원분들이 회식을 했다라는 그런 좀 외형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포장에 집착했던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 포장을 했으면은 이게 외부에 어디로 갔느냐, 정말 경기도청으로 갔느냐 쉽게 추적이 될 텐데 이 그냥 그 안에서 회식을 한 것처럼 외부로 반출이 됐더라도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에 지금 지목된 배모 씨가 조금 신경을 썼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좀 더 감사나 지금 뭐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 글쎄요. 시청자분들의 궁금하실 이 김혜경 씨의 뭐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과잉 의전 자체가 틀렸다. 왜? 김혜경 씨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법 의전 의혹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김혜경 씨는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대목 이럴 거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이렇게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초밥이 와요. 어떨 때는 베트남 음식이 와요. 중국 음식도 와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고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올 때 배모 씨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이건 곤란해. 그냥 좀 자제해. 마음만 받을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근데 몰랐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냥 선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근데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었고 기자들의 질문도 한 4개 정도였는데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사실 2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아픈 지점은 심상정 후보의 질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결국 인사권자가 당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일 수도 있고 시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아니냐고 꼬집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김혜경 씨뿐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지금 대선이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막판까지도 제보자 A 씨를 통한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올까 지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공경에 빠진 이야기가 없냐? 그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주말 사이에 호남으로 열정열차가 뭐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 정성을 담아 뭐 그런 건데 열정열차에 탔다가 지금 곤경에 처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행을 가면서 했던 얘기들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논란은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남의 정책을 누르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마이크를 누르고 하세요. 호남의 정책을 가득 싣고 진심을 담아 열정열차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만 해도 열정열차 이제 출발합니다. 임시 이제 기관사처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제 저렇게 세리머니를 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그런데 저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다는데
사고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상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상금 보좌역이 어제 SNS에 열정 열차는 대히트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윤 후보가 열차에 탑승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네. 사진 속에는 윤 후보와 일행이 열차 좌석 4개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네. 윤 후보가 사람이 없는 맞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발을 그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 후보 옆에는 김병민 대변인이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는 이상일 상금 보좌역이 앉아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글과 사진은 삭제됐습니다. 아, 논란이 이니까 아차차 싶었나 봐요. 이상일 상근 보좌역이 어이쿠 이걸 못 봤네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둘러 사진을 삭제했답니다. 이른바 장유미 변호사 이른바 구두발로 좌석에 팔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선 그야말로 십중포화가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논평 내용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선대위에서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윤 후보를 향해서 평생에 걸쳐서 특검과 건의에 의지해온 노매너, 몰상식, 이젠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소영 선대위 대변인은 본인의 SNS에 옆으로 쩍벌을 못하니까 앞으로 쭉뻗 하는 거냐. 전세 열차가 본인 집 안방이냐. 노매너, 몰상식 매번 경악하게 된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또 철도 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서요. 이건 몸에 밴 특권의식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거다. 이 민폐 사진은 그야말로 앞으로 코레일 열차 에티켓에서 나쁜 예로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료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일터, 삶의 터전이 좀 모욕당한 거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얘기 재밌네요. 옆으로 쩍벌 못하니까 앞으로 쭉 뻗십니까? 아무리 열차 전세 냈다고 집 안방입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아이 키우신 엄마들도 아이가 신발 신고 지하철 이런 데 올라가면 이놈 시키고 당장 내려와! 등짝 스매싱 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폭력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이 꼰대 같은 마음으로 죄송해요. 정말 전국에 계신 아이들 정말 사과드릴게요. 좋은 죄송합니다. 말로 네네.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머리, 어깨, 무릎발 이렇게 야단을 맞을 수 있나. 도리도리 한다고 머리부터 야단 맞고 쩍 벌렸다고 하고 이제 신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트루먼 쇼라는 영화에 보이듯이 24시간 CCTV로 보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몸가짐에 신경 쓰셔야죠. 더구나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는 사과한다면서 신발을 벗고 인절을 해서 그때 또 왜 벗었냐라고 의혹을 샀다가 이번엔 또 왜 신었냐라고 해서 이제 벗으란 말이야 신으란 말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행기 내에서는 신발은 벗어서는 안 되죠. 예전에 출장 갔던 국회의원들이 신발 벗고 화장실을 가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앉는 자리고 남이 앉을 자리에 신발을 신어서 안 되는데 그 정도 덩치의 크식이라면 좀 물론 아프신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아프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뭐 60년 동안 다져진 습관이라 고치긴 어렵겠습니다만 도리도리 많이 고치셨거든요. 예, 이제 신발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궁금해요. 참 공교롭지만 때마침 이수희 단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 진짜 혹시 검사 생활 때 몸에 밴 것처럼 그게 남아있어 저랬답니까? 왜 그랬답니까? 저 이유 좀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대신한 해명은 그 본인이 저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이게 이 열차가 무궁화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KTX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좌석이 좁고 앞뒤도 이렇게 좀 가까운데 앉아있다 본인이 인터뷰한다고 자리를 뜬 상황에서 좀 다리가 그렇게 계속 앉아있다. 그다음에 또 남자 2명이 좌석에 앉다 보니까 좀 좌석도 좀 비좁고 이런 상황이라 다리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련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수행하는 두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선대본부나 후보나 다 마찬가지로 경위가 어찌 되었든 저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외로운 직업인 게 늘 감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늘 바른 그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인의 운명인데 저때
너무 좀 그 긴장이 더 풀어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민주당이나 어떤 저 못마땅하게 보시는 국민들 시선이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앞으로 더 본인을 챙기실 것 같고 이런 저 자세에 있어서 그리고 수행하는 쪽에서도 더 매섭게 수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제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혹시 윤석열 후보가 구두를 벗고 다리를 올렸다면 좀 낫습니까? 조금 나을까요? 근데 제가 자주 타는 버스에서 버스 운전사님이 방송을 자주 하시면서 제발 신발 벗지 말아달라고 하시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본인은 못 느끼지만 이 모든 승객들이나 또는 다수의 승객들이 신발을 벗으면 냄새 나죠. 사실 이 냄새가 나고 그러네요. 이건 또 개인 전용 차량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달라 이런 것이고 저는 단순히 이 논란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이 나왔듯이 이른바 쪽벌 논란. 쭉번 논란. 과거에 보면 뭐 의정 가중돼서 뭐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논란. 이러니까 너무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기존에 왔던 대로 막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이런 논란이 증폭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떤 언론에서 영화 킹스맨에 나왔던 대사를 재밌게 인용했더라고요. 네. 매너 맥스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지만 그래서 어쨌든 대선 후보라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뭐 윤경 평론가님 뭐 말씀하셨듯이 몸에 밴 습관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고쳐야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너무 세세히 디테일하게 변명하려다가 요즘 좀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냥 국민께 깔끔하게 사과하고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수희 단장님 나오신 김에 좀 곤혹스럽게 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대선 후보한테 물론 지금 대선 뭐 결과 나온 것도 아닙니다. 대선 후보한테 직원 할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참모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행동이 잘못됐다면 옆에서 후보님 지금 이거 언론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 다리는 좀 내리셔야 돼요. 경련 있으시면 제가 화장실 가서 있다가 좀 주물러 드리든가 할게요. 일단 지금은 내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도 못하면 그 이제 측근입니까? 여기 캠프스 사람 맞아요? 이게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큰 선거들을 할 때 이 후보가 강행군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수행하는 쪽이 좀 경도가 될 수 있죠. 후보를 좀 이렇게 자꾸 좀 더 배려하는 쪽으로 봐주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수행했던 김병민 대변인도 본인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그러고 이렇게 발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는 뭐 좀 너무 후보를 애처롭게 봤던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게 뭐 아부라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후보의 강행군에 동행하면서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선들을 지켜줬어야 하는데 그래서 뭐 김웅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그런 발레로 놀아 말 못할 것 같으면 수행도 하지 마라라고 이제 일침을 가했던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입차게 말은 못하겠고 오늘 이후로는 이 문제 이후로는 수행하는 쪽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수행하는 방법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후보가 이런 이게 굉장히 큰 이런 파장을 불러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크게 좀 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몸가짐에 있어서도 후보 본인이 더 잘 갖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 큰 실수이긴 한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인데 네. 이것이 이제 큰 또 어떤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학습의 대가라고 하기엔 대선이 230일 남은 게 아니라 23일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판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잠깐 원래 그 자리 내 자리였는데 잠깐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 자리 비운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다리 올렸다. 근데 이 해명 누구도 뭐 공방 일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 SNS에 해명 글을 올렸죠. 이 좌석은
윤 후보와 자신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좌석인데 자신이 10분 정도 방송을 하러 방송칸에 간 사이에 그 이전 1시간 정도 무릎을 말대고 대화하던 윤 후보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서 참모진과 대화하다 잠시 다리를 올린 것이다. 그렇지만 전후 사정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일부 누리꾼들은 이 대표 이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왜요? 있습니다. 첫째, 이 대표와 윤 후보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진은 창밖이 환합니다. 그렇지만 윤 후보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은 창밖이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네요. 즉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 사진 속에 윤 후보의 복장 및 마스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오락실에 있는 틀린 그림 찾기도 아니고 좌우 사진 틀린 그림 찾아보세요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들면서 네티즌 수사대들 정말 예리합니다. 저것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 왜 거짓 해명합니까? 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점입가경이 돼버렸어요. 이준석 대표가 혹시 그런 공세에 그럼 해명을 내놨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해명이 이제 변명처럼 들린 거죠. 해명과 변명은 다른데요. SNS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열전열차는 해당일 운행 종료 시간이 오후 4시 38분이어서 저녁에 운행한 것이 없고 저 검정이 저녁이 아니라 터널 구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환복한 것도 마스크 받고 쓰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랬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 수행하는 쪽이든 아니면 당대표든 뭐 측근이건 간에 이렇게 해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아까 뭐 직원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게 아까 그 이재명 후보가 그 탈모 공약이 이제 없어지는 거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너무 드러났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성이 나타나서 탈모가 참 좋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 탈모인이세요? 그러면서 그거 뭐 그냥 해본 소리인데 진짜 해야겠네요? 이게 나왔었어요. 저는 그랬으면 당장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뒤늦게 빠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핀셋처럼 신발 벗었네 신었네 뭐 대표가 아니라 네티즌들도 그렇고 당 직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 내일의 정부를 위해서 어떤 공약이 틀렸고 뭐가 좀 했으면 이런 시간 소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민주당은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거 막판 공세의 호재를 만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집중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경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는 누가 봐도 공색한 거짓 해명에 불과합니다. 경련이 나서 다리를 올렸다는데 불편한 구두는 벗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장황한 변명도 참 딱합니다. 이 대표의 변명대로라면 윤 후보는 당대표가 자리 비운 틈을 타 그 자리에 버젓이 구두발을 올려놓은 셈입니다. 당대표가 얼마나 하찮으면 대표가 앉을 자리에 구두발을 통째로 올려놓겠습니까? 구두발 논란이 지금 글쎄요 며칠 갈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것도 여론조사 항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구두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까? 아마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예상했죠. 이 적폐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여론조사 항목 들어갈 것 같다니까 여론조사 항목 들어가잖아요. 그런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벌써 민감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구두발 논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거 논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윤석열 후보 입장 묻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어제 기차에서 사진 관련해서 특권 의식이 나타난 거다, 뭐 해명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국민들의 그 삶에 관한 어떤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도 저 열차 아무리 전세 열차라 하더라도 구두발 좌석에 사람이 앉는 좌석에 구두발을 올린 건 정말 비매너 해서는 안 될 행동이겠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요. 저 사진에서 이상일 보좌역이나 김병민 대변인이 다리를 맞은편에 올린 사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도 논란됐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김병민 대변인이 다리 경련이 왔다고 하기에 내가 올리라고 했다. 라고 만약에 이런 기사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네티즌들의 반응도 물론 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보단 달랐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부터 더 낮은 자세에서 노력하겠다. 그런 장면만 나왔어도 글쎄요. 인식이 이 정도일까요? 비판이 이 정도일까요? 그런 생각도 불현듯 해봅니다. 뭐 제목만 봐도 딱 누구 얘기하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분이 얼마나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그게 달리기 같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이고요. 모든 등록 서류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퇴 형식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뿐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야 단일화는 이번 안철수 후보 매번 철수한다는 비판받았는데 이번엔 완주 의지가 확고한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그런 안철수 후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얘기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자, 물론 개인마다 단일화하게 될 거야. 온갖 예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예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 단일화 제안을 한 시점도 일각에서는 그래요. 전혜연 평론가님 참 뜬금없다. 후보 등록 첫날 하자마자 유튜브 통해 얘기했어요. 시쳇말로 후보 등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단일화 제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때 일부 조사에서 15%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하락세가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야 각 진영이 결집하면서 상대적으로 제3후보에게 갖는 관심이 떨어지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간다면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한 메이트로서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서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이라던가 법정 토론 기간에 남아있는 3회 토론에서조차 아마 단일화의 한 변수로서 이러한 조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빨리 매듭을 짚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위기의식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하나 보자면 완전히 또 안철수 후보로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것이 네. 향후에 다른 분들이 언급해 주시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뭐 어떤 문항을 놓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치 문화나 구도상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완주 선언을 하겠다고 아무리 이야기라도 단일화 언제 할 거냐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거를 피할 수 없다면 그럼 이거는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선제적으로는 제안을 하고 거기서 응하면은 모든 것을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그냥 단일화에 그냥 결론을 내는 거고 거기서 거부하면 그냥 완주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사실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합니다. 전 세계 언어 중에 대한민국 말이 제일 어렵단 말도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얘기를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계속 완주를 선언한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단일화 언제 할 거냐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단일화 제안할 마음이 없는데 하도 기자들이 귀찮게 하니까 그래 내가 제안 한번 할게. 지금 이런 거예요? 관련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준석 대표가 이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안철수 대표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보니까 본인은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데 하도 주변에서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니 내가 선제적으로 제안해본다라는 참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본인의 그 행보의 전환을 합리화했는데 저는 그런 그 이유를 가진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저는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SNS에 무슨 사진 한 장 올렸다면서요. 이 대표는 안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자신의 SNS에 글을 남깁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안 후보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이 부처님 손바닥 속 손오공 사진을 올리면서 혹시나 했더니 그렇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아니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라는 글을 게재합니다. 아울러 그간 국민의당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논평을 냈던 것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안 후보 입장 변화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하지만 좀 당황스럽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하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 잔꾀를 부리는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앞서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이런 그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0분이면 가능하다고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후보끼리 단판을 짓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협상단을 뭐 제가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쪽과도 말씀이 후보께서 하신 걸까요? 전 뭐 그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고. 네, 자세한 이 부연 설명은 좀 자제했어요. 그런데 앞서 앞부분의 얘기 중에요. 이수희 단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얘기 제안한 걸 들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런데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앞서도 보셨죠. 기자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쉬운 점이 뭐예요? 재차 물어봤는데 거기에 답변 안 했어요. 아쉬운 점이 뭘까요, 진짜로? 이게 이제 단일화를 하면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아쉬운 거는 이제 방식의 문제인 거죠.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그 한마디로 경선하자는 건데 그 방식이 이게 단일화를 이제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거기서 어떤 그 단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큰 더 좋은 정권 교체 그야말로 그것을 대의를 위해서의 뭐 통 큰 결단 뭐 내지는 통 큰 양보 뭐 이런 그런 좀 아주 극적인 모습들이 보였을 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면에서의 아쉬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선대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여론조사 지금 뭐 의석수를 떠나서 지금 지지율을 봐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을 봐도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40% 중반대를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거의 7%뭐 많으면 지금 한 9% 10%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하고 여론조사 경선 방식 그거는 좀 너무 그 국민의 당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선대본 네. 안에서. 관련해서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뭐 울빈 쪽에서는 얘기를 하거나 뭐 오가는 게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협상팀이 따로 꾸려지거나 그런 상황은 예, 없습니다. 윤 후보님하고 안 후보님하고 직접 만나실 가능성은? 그건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방식 그대로 차용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은 지지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포함해서 선거의 종류도 다르고 현재 그 양 후보의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저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수희 단장께서 여론의 지금 각종 수치를 봐도 아니 안철수 후보가 글쎄 제안한 단일화를 받을 수 있겠네 그랬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여론조사 최근에 어떻게 지금 나오길래 구도가 어떻길래 지금 그런 거예요?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KBS 한국리서치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는 윤석열 후보가 44.2%, 안철수 후보가 45.5%입니다. 그렇지만 정권 교체 지지자로 응답자를 한정할 경우에는 네. 윤석열 후보가 69.0%, 안철수 후보가 25.9%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또 있어요, 네. 정권 교체 지지자나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로 한정할 경우에는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다소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건 앞섰는데 여기 이 조사는 또 선호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앞섰는데 선호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앞섰는데 정권 교체를 지지하시는 분을 한정하니까 앞선 것처럼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앞서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 언급하셨지만 뭔가 조사에 따라서는 아직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관련 높게 나오는 게 있기에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지 않는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언론들이 오늘 보니까요. 장윤 변호사님. 단일화를 제한, 이 단일화 승부수 뭐 각종 표현만 단일화 방아쇠 당겼다 그런 표현도 있고 승부수 던졌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막 많아요. 이런 제안을 한 배경, 속내는 뭘까요, 그러면? 일단 다른 선택지가 안철수 후보 앞에는 많이 놓여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자구도 속에서 지지율을 하면 한때 15%까지 지지율이 올랐었지만 지금은 한 자릿수대로 좀 나와 있는 지표가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완주를 선언하긴 했지만 실제로 완주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느냐? 아마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1대1로 단일화 시도를 했을 때 그 1대1 국면 속에서 본인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단일화를 국민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제안을 해서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포석이 분명히 안철수 후보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도 실제로 이 안을 그 국민의힘 측에서 선뜻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일화가 결렬되더라도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또 국민의힘 쪽의 공으로 돌리려는 그런 여러 가지 다중 포석이 좀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오늘이 이제 후보도 이틀에 걸친 후보 등록 마감이에요. 오늘 자정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일부터는요 각 당의 선거 로고송 나오고 막 그래요. 좀 시끄러워지는 내일부터. 그런데 단일화의 그런 물리적 시간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가능성은 없어요? 아닙니다. 두 후보가 모두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단일화 1차 마감일이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 이달 28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다음에 단일화 2차 마감일은 사전 투표일은 3월 4일 이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그때까지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단일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되는지 왜 이 대선에서 이게 화두가 돼야 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네. 오늘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 하게 되면 투표용지에다가 옆에 그 해당 후보 옆에 사퇴라는 도장이 찍힌대요. 인쇄가 찍힌대요. 그래서 사퇴한 후보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것마저도 넘기면요. 그때는 후보 이 투표용지에는 표시가 못 되고 대신 투표소 앞에마다 공고를 붙인답니다. 그렇게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남아있지만 글쎄요. 가능성은 여러분의 판단에 일단 맡길게요. 일단은 단일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던진 이 단일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미래로 나아갈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야권 단일화 문제가 조금 불거지긴 했는데 아직도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지.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은 어제 발언도 그렇고 오늘 발언도 그렇고 일단은 결이 비슷해요. 이거는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내심 걱정은 좀 있는데 애써 무관심? 뭐 이런 분위기에 어떤 겁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와 전격적인 단일화를 이룰까 봐 사실상 내심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런 제안을 할 거라는 걸 아주 조금 전에야 아시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격적으로 이런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어떤 미칠 파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렇다면 단일화에 대한 타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직격적인 어떤 입장을 내기는 좀 곤란했을 겁니다. 원론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물밑에서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의중을 파악하고 실제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보다는 끝까지 완주하세요.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 김미경 교수입니다. 김미경 교수는 방송에서 남편이 원래 세운 뜻을 꺾지 않길 바란다며 완주의 힘을 보탰습니다. 이 남편이 경기장 안에서 먼지와 땀, 피범벅이돼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남편이 약하다거나 우유부단하다고 폄하되기도 하는데 40년 정도 같이 바라본 입장에서는 안철수는 좋은 의미로 되게 독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남편을 향한 지지와 응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도 그럴 것이요.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가 최근까지도 의료봉사 같이 다녔죠. 유세활동, 뭐 길거리 다니면서 청년들도 같이 만나죠. 남편의 선거운동을 든든하게 돕는 저 동지 역할을 해왔어요. 김미경 교수가요. MBN에 보세요. 저렇게 같이 보세요. 저 가운데 사진은 남편 안철수 후보가 없을 때 딸과 함께 광화문 이 출근길 인사도 나누는 그때 좀 추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어요. 최근에 MBN에 출연해서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1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진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버텼다고 생각하고요. 안 후보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약속 지키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요. 정말로 일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든든한 이 동지이자 동반자인 김미경 교수. 그런데 며칠 전에 주말 사이에 김미경 교수한테 좀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안철수 후보가 밝혔어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증세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저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김미경 교수가요, 주말 사이에 이제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그걸 후보 등록하는 날 첫날 토요일 날에 원래 기자회견 하려고 했어요. 안철수가. 그런데 기자회견을 급히 취소하고 유튜브 방송 통해서 저렇게 밝혔는데 아내이자 동지이자 동반자인 김미경 교수 확진 소식 전하면서 울먹울먹했습니다. 지금. 예, 뭐 대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한국의 공부자이기도 하겠지만 더구나 후보 부인들 가운데 배우자 리스크가 없는 또 후보 부인이어서 더 그 했을 텐데요. 네. 평소에 별로 감정을 잘 안 보이던 안철수 후보도 부인의 코로나 소식을 전할 때는 자기 탓인 것 같다고 약간 이렇게 표정도 좀 달라지고 뭉클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후보는 어제 본인이 직접 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배우자가 이렇게 양성 반응을 받으면 그 배우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PCR 유전자 등록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후보자 등록을 했고요.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들도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네. 위로를 표하면서 쾌유를 빌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측근에 따라 직접 통화를 해서 걱정을 하면서 쾌유를 빈다고 해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하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네. 자, 이제 몇 시간 뒤면 후보 등록, 이틀 걸치는 후보 등록 마감돼요. 근데 어제 후보 등록 때 어떤 좀 표정들이었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어제 정말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대리인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각 정당에서는 본인들의 공약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을 내세워서 또 선거 운동을 약간 표현하는 듯한 그 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당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 11명이 모두 등록을 했었는데요.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 등록 마감 사항은 그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기호도 등록 마감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제가 13일을 토요일 날이라고 했군요.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어제 이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후보 등록하고 이 유튜브 기자회견을 했던 거.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잖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오늘 자정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선거운동 공식 돌입하는데요. 그야말로 22일간의 열전이 펼쳐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그리고 뭐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달라지는 점이요. 만 18세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첫 선거이기도 하고 또 선거운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일반 유권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포털, 뭐 SNS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어떤 본인의 지인 등에게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좀 독려할 수도 있는데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허용되지 않고요. 또 그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어깨띠 등을 착용하는 것도 오프라인상에서 일반 유권자들 경우에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주요 후보자들은 이제 등록을 마쳤고
그러면서 아울러 후보자들의 이것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는 재산, 납세, 병역 등 정보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정당 후보자 4명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가 1,979억 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안랩, 상장 주식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가 77억 원인데 윤 후보 본인의 재산은 8억 4천만 원인 반면에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이 69억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재명 후보 13억 원 정도의 경기도 분당구 아파트와 저축, 예금 등을 포함해 32억 원을 신고했고 다음으로 심상정 후보는 14억 원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이 와중에 눈에 띄는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재산이 최근 1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허 후보가 지난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72억 원을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26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1년 사이에 재산이 191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재산이 급증한 데 대해 허 후보 측은 강연과 행사를 통해 재산을 늘려나갔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지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지지자들이 가족 단위로 축복을 받아 큰 수익을 얻었고 일부 기업가는 한 번에 1억 원가량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산 증식 방법도 재테크 문의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 선거운동 앞두고요. 이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는데 누굴지 궁금하시죠?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 보러 이런 많이 오신 모양인데 대표님 보러 왔습니다. 하여튼 홍준표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 윤석열도 사랑하시죠? 아니 나는 경선에 떨어지고 이번에 나올 사람 아니야. 참 저 상황도 참 재치로 받아칩니다. 자, 이른바 준 브라더스 저 원팀 효과 좀 당에 도움이 될까요, 이수희 단장님? 예, 당연히 도움이 되죠. 특히나 이제 그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이 스피커로서의 그 존재감이 굉장히 크고 또 이 정치인이 제일 좋은 강점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아니면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하는 그런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동성로에 젊은 층들이 많은 데인데 거기에 1,00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요.